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 증시는 다시 힘을 내는 모양새입니다. 호재성 이슈가 터졌다기보다는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진 신호들이 나타난 겁니다. 증시에는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반짝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매수 전환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케빈 애씑 위원장이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증시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갑자기 미국 시장 얘기할 때 왜 하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라는 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열렸다는 걸 뜻하고, 이게 미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를 다시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보면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을 했다. 지금 이 모양새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미 이사님?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험 선호에 관련된 위험 어떤 자산 중에 가장 좀 선행 지표로서 제가 볼 때는 좀 가상 자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좀 3대 지수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쪽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좀 표를 많이 던지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12월 16일까지 지연되는 어떤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좀 비둘기파적인 베팅을 좀 부추기는 어떤 그러한 근거로서 쓰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QT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연준이 확실히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가 좀 겹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서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좀 반등세가 비트코인 쪽부터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기술주도 같이 올랐다. 물론 두 자산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 차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오른 건 알겠는데, 이제 추세죠, 추세. 이게 반짝 반등이면 사실 소용없죠. 추세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매수 전환이 이루어질 거냐.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추세적인 매수 전환일까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일단 일시적 반등 쪽에 더 무게를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은 전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조정을 야기했던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뭐 강세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뭐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되면서 사실은 반등세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2월 달, 물론 어제 기준으로도 역시나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87.5%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 케빈 애셋이 내년 26년도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을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유동성이, 일단은 중요한 건 QT가 종료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비트코인이랑 기술주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비트코인과 기술주가 완전히 똑같은 방향성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기술주가 가지는 어떤 펀더멘탈의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고, 기술주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나 더 줄 거냐인데 멀티플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가장 빅테크 중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았던 알파벳 같은 경우가 지금 PER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31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 위험 회피 심리를 보여주듯이 사실은 투자자들이 금이나 은인 같은 안전자산 쪽에 몰리는 현상이 또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지금
내년 2월, 26년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온스당 4,249달러까지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은가격 역시도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또 올라서 지금 26년 3월 인도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금가격, 은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면 비트코인이 사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하는 거는 이제 화폐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금이나 은 또는 이런 원자재, 다양한 이제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느 정도 그 포지셔닝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조금 지금 주저주저하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조금 주저주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시나 기술주에도 상당히 부담은 됐지만 기술주의 본업,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준 대표님은 지금의 반등이 추세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여러 측면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금리의 향방인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딱 FOMC가. 이런 가운데 지금 차기 의장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사람이 우리도 몇 차례 얘기했었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이죠. 금리 인하 옹호론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이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연준 금리 인하 추세 문제 없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퍼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정말 거겠죠. 당연한 거죠. 일단은 케빈 해시과 관련돼서 확실히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실 거의 포인트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 지금 델 테크놀로지 창립자 겸 이제 CEO와 거의 기부를 발표한 행사에서 해시 위원장을 좀 가르치면서 어쨌든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좀 얘기했다는 부분들, 아마 좀 시장에서 힌트를 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케빈 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30일 날 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연결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12명, 현재 투표권자 지금 FOMC 내 12명자 투표권 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정을 내리지 않은 표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반대를 하는 쪽이 상당히 좀 우세하게 좀 근사하게 우세한 어떤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반대로 25bp 금리 인하를 87%로 보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87%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신임 연준 의장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내부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이 결정은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어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스프레드도 그렇고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쪽에 더 무게가 계속 실리는 정황들, 상황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그러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필요해요? 확인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를 왜 내리냐, 그 원인 무엇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단순히 금리 인하 효과로 증시가 살아날 거라는, 당연히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풀리니까 위험 자산으로 이동된다는 것보다는 과거 사례를 보면 꼭 과거 사례가 지금에 적용된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통계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앨런 그린스펀 때도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 연준 인사들 과거에도 계속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런 그때의 기술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근에도 AI 관련주가 연준 인사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급등락하는 거를 보면 지금은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AI의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가치보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보다는 AI가 소위 말하는 이런 시장의 심리, 투자 심리에 따라 너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요. AI 기업의 실제 수익 전망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금리 인하 그 자체가 아니라 왜 인하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네. 결국은 경기 침체를 막지 못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냐 안 이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금리 정책만으로 시장을 영구적으로 부양할 거다. 시장을 완전히 떠받칠 거다. 금리가 마치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영구적으로 부양한다는 믿음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고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균형 잡힌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뿐이지 이게 마치 금리 인하가 마치 증시를 올리기 위한 물론 트리거는 될 수 있겠지만 과거에 그 닷컴 버블 2001년도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바로 전해 2007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시장을 잠깐 들썩들썩하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을 올리긴 했지만 근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만약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뭐 해시시 돼서 뭐 금리를 굉장히 막 주시장을 구원할 것처럼 하겠지만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고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높은 캐펙스 투자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AI 인프라 생태계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지 여부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근데 AI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에서 벌써부터 옥석 가리기는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FOMC를 통해서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겠죠. 내리는 결정 쪽에 지금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연준의 이달 FOMC 금리 인하는 사실상 결정된 수순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스탠스가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달에 그러니까 셧다운 기간에 발표되지 못했던 CPI가 발표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관세 영향 안 받고 안정적으로 나와야 연준도 마음 편하게 금리를 내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힌트를 뭐 보자면 뭐 물론 이제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지나면서 소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보다 좀 선방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CPI라든지 PC 관련된 이런 좀 물가와 관련된 지표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유익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네. 더해서 지금 이 CPI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건너뛰는 상황이다 보니까 PC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개인 소비가 얼마큼 좀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큼 영향을 받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하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도 얼만큼 이런 부분에서 좀 버티는지 결국 이런 부분을 저는 이번 FOMC 상당히 좀 주목할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준이 금리 내려주고 앞으로도 금리 잘 내릴 것 같다는 신호를 주고 연말 소비,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 산타랠리 기대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산타랠리로 가고 있다? 아니면 조금 머뭇대고 있다? 김지현 대표님. 네, 머뭇대고 있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머뭇대는 거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리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돼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나오는 AI 그 고평가 논란에 대한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상당히 무서운 거는 물론 AI 시장을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AI 시장 성장기 자체도 아직 중반도 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최근에 보인 거는 AI 시장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나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월가의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그 AI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AI가 그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에만 국한되면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피지컬 AI,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를 실제 테스트베드인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경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폭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LLM,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대 언어 모델 역시도 AI 시장에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엔비디아의 월드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가 로봇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으로 만든 제슨토르라는 플랫폼 그리고 그루트라는 또 플랫폼 그리고 이 다양한 엔비디아가 로봇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새로운 그러니까 스텝 2로 넘어가는 단계의 어떤 초입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AI 시장 자체가 커질 거지만 거기서 계속적으로 도태되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제 본격적인 그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의 그 시장에 대한 의심은 AI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이 좀 계속되면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이슈를 한번 가보죠. 쿠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죠. 쿠팡 INC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지금 쿠팡이 3,300만 개 계정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 해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업 문을 닫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지는 건데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보죠. 이 사고가 터지고 공지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쿠팡 주가가 충격이 있었죠. 네. 5%대의 급락세를 보였어요. 이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단기 저점을 잡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좀 특이하게 한 26불 정도에서 단기 지지선을 좀 만들면서 그래도 지수 자체는 하방에 대한 지지선을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JP 모건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사실 좀 뼈 아프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이 데이터 유출과 관련돼서 사실 좀 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어떤 한국인의 정서를 좀 짚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쿠팡 이전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는 지금 이 통신사 3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지금 쿠팡을 사용하는 어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조금 민감하지 않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들, 뭐 연례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결국 이 쿠팡의 사태를 통해서 지금 고객들이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딱히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쿠팡의 어떤 이런 시장의 지위, 어떤 좀 마켓 시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볼 때는 JP모건도 그런 부분을 좀 짚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대규모 고객 정보 해킹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많이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JP모건이 한국 내의 사정이라든지 소비자들의 실제 심리를 매우 면밀하게 관찰했는지 여부는 좀 의문스럽긴 한데 네. 주가 측면만 보면 일단 일시적인 위기로 보고 반등할 것이라는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단에서는 뭐 대형 로펌들을 끼고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단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위기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말이죠. 일단 여기에 더해서 또 임원들의 또 주식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뭐 그 의혹도 지금 있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상승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 주식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사실 급락이 이어졌던 부분이 그래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부분들, 하방에 어떤 지지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쨌든 지금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과징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고객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는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봤을 때는 분명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만 좀 단기적인 바닥은 잡은 어떤 모양새는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쿠팡 주가 측면에서 보면 악재를 좀 빠르게 딛고 올라서는 회복을 수습을 하는 추세이네요. 요 질문은 김지훈 대표님께도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근데 뭐 상당 부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보고 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시네요. 네, 이명 네. 이사님이랑. 네. 그 매출 비중이 일단 우리나라에서 95% 가까이 되거든요. 90에서 95%. 네. 근데 상당 부분 벌써부터 지금 여러 가지 이탈 뭐 예를 들면 탈팡이라고 하죠. 네, 탈팡의 조짐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충격적인 거는 한국인 명의의 쿠팡 그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4,700원에 중국에서 팔린다는 얘기도 지금 기사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블랙마켓에서 쿠팡 계정이 한국인 명의 4,700원에 팔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쿠팡 현직원 아까 말씀하신 딱 이 개인정보 유출 시점에 맞물려서 주식 매도 통지가 나오고 있고, 근데 물론 이거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이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완전히 뒤에 숨어가지고 완전히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네이버하고 엄청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네이버는 네이버에 들어오는 소상공인 생태계하고 같이 윈윈하는 상생하는 구조고요. 쿠팡은 쿠팡을 쓰는 소비자한테 너무 편리해요. 심지어 뭐 먹은 것까지도 그냥 그대로 반납하면 그걸 환불해주는. 근데 거기에 쿠팡에 들어가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 손실을 떠안고 쿠팡하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완전히 깨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지 않을까. 무섭게 돌아설 수 네, 있다. 워낙 매출 사이즈가 한국의 비중이 워낙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40조 원을 넘죠. 네, 한국에서 맞습니다. 매출이. 네, 한국 매출이 4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영진의 적극적인, 그러니까 뒤에 김범석 의장이 숨은 게 아니라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국내 아무리 편리해도 이게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국내 소비자들도 상당 부분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론은 불거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더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가 주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보죠. 오늘 다양한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윤여미 이사님 첫 번째 종목으로 나오신 건 저희 프리마켓 온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주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예를 들어서 원전 정책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윤여미 이사님.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엔비디아와 좀 결을 같이 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저부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좀 부침이 주가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상으로는 상승 어떤 턴어라운드를 좀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수급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된 종목들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뉴욕 증권 거래소로 이전 상장 승인을 받아서 12월 4일부터 이제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12월 1일 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 상장거래소 이제 아메리카에서 본거래로 이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 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회사도 충분히 좀 그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 안보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밀어주는 좀 어떻게 보면 산업 중에 하나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인텔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에너지, 특히 이제 이런 좀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 이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센트러스는 미국에서 또 유일하게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형 모듈 원자로 해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생산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되게 강점으로 부각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AI 관련주로 주목을 받는 종목들 중에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인증을 받았던 부분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SMR에 적합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SMR 같은 어떻게 보면 AI용 차세대 원전을 가동한 핵심 원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대 10년간 교체 없이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에 적합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빌 게이츠라든지 지금 샘 올트만이 투자한 오클로 같은 어떤 SMR 개발사와 함께 좀 같이 연합을 하면서 지금 차세대 원전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390만 달러 영업이익,
달러 이익과 지금 매출을 기록 7,500억 달러 정도 지금 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좀 견조한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의 조정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이런 좀 트렌드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지금 뭐 GPU냐 TPU냐 뭐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내년에 제가 볼 때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지금 이 주가가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SMR에 적합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수주 잔고는 많이 확보가 돼 있다. 네. 근데 당장 실적은 어때요? 당장 올해 실적. 일단은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 자체는 살짝 좀 눌리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눌려요? 네, 지금 전년, 그러니까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한 20% 정도. 역성장? 예, 약간은 좀 감소할 그럼 것이다. 이게 살짝이 아닌데? 지금 그리고 꽤 아픈데? EPS도 지금 네. 30%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매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 능력 보원에서 투자 비용이 증가했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인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올해 네. 전체 제가 볼 때 매출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2028년부터 지금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혜를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실적보다는 내년의 수주 가이던스를 좀 더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반영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딱 센트러스 에너지가 실적만 놓고 보면 딱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윤여미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센트러스 에너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김지훈 대표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처음 접한 기업인데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기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측 장비 업체고요. 다양한 계측 장비. 네네네. 굉장히 반도체, 뭐 통신, 산업용 여러 가지 인프라 산업에 쓰이는 계측 장비 뭐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상당히 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확장되고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제품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쪽에서도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항공, 전자전, 뭐 그다음에 국방 관련된 뭐 방산 엄청나게 많은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아마 오실로스코프라는 장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쓰는 그리고 프로토콜 분석기 이게 하여튼 주력으로 하는 정밀 측정 장비인데요. AI 혁명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여기도 당연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AI 워크로드의 급속한 확장이 컴퓨팅, 네트워킹 그리고 메모리, 전력 관리 여기서 첨단 설계 테스트 그리고 설계에 대한 검증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그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시스템 아키텍처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를 전면 재전환, 바꾸고 있습니다.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의 전방 TAM이라고 하죠. 전방 시장 자체를 상당히 확장하고 있고요. 차세대 통신 기술로 6G가 아마 정말 빠르면 26년 말, 늦어도 27년 6G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6G 표준화 관련돼서도 통신 네트워크 쪽에 가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또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만 17억 달러를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했는데요. 영국의 스파이런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네. 이 스파이런트라는 회사는 실험실을 완전히 자동화 테스트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말하는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1등 업체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결국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해서 실제 네트워크 환경과 동일하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트윈에 포커스된 테스트 회사를 인수하면서 당장 이게 26년도 회계연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여전히 지금 굉장히 그 조정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주주환원에도 굉장히 그 친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 친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만 발생하는 게 15억 달러가 분기별로 넘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65%고요. 여기에 30%에 해당되는 거를 주주 환원 쪽이 하고 있고요. 항공 우주나 방산 그리고 이 통신 쪽이 30%,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계측 장비 쪽이 7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7대3으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데 역시나 통신 솔루션 쪽의 약진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통신 솔루션이 올해 4분기에만 9억 9천만 달러, 10억 달러의 매출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400기가에서 800기가, 내년 말 정도 되면 1.6 테라. 그래서 뭐 셀레스티카나 다양한 뭐 아스트라랩스나 이런 회사들이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매출이 폭증하는 이유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이쪽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쪽도 당연히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성능의 계측 분야 장비로 탑티어. 그렇다면 최근에 AI라든지 각종 인프라, 최신 통신망 이런 투자 붐에 따라서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윤여미사 두 번째 종목은 자주 소개했던 종목입니다. 마벨입니다.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 최근에 인수합병 소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마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업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인 셀레스티얼 AI를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AI 회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금과 주식을 합쳐서 지금 3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4조 8천억에 인수한다라고 이제 어제 좀 밝혔는데 네. 사실 이 셀레스티얼 AI라는 이 회사가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난 3월에 기업 가치 25억 달러를 인정받아서 AMD로부터 대규모 투자도 받았고, 네. 또 리프탄 인텔 CEO가 이사회에 올 초에 합류하게 됐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지금 스타트업에서 곽강을 받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번 인수를 하는 이유는 마벨 같은 경우 결국 이제 광자 연결망 기술 분야에 진출을 해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과 경쟁을 하면서 결국 시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의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인수로서 평가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자 연결망. 네. 그럼 뭔가 이 광을 통한 그 반도체 회로 설계 이런 것들에 이제 강점을 갖게 된다. 그럼 브로드컴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차후에 예를 들어서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마벨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런 상황에서 실적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아마존과도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뭐 GPU, TPU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이런 조립형, 주문형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마벨도 그와 관련된 경쟁에 어떻게 보면 좀 참여할 수 있는 좀 어떤 스펙을 가지고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신규로 진입할 만한 수준인가요? 너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이슈 같은 게 나오면 또 주가가 팍 피니까 밸류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이제 92달러로 정규 시장에서 마감했습니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9% 이상 좀 급등을 하면서 뭐 101, 102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당장에 좀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갭을 메꾸는 좀 그러한 구간에서 한번 좀 진입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빅테크 같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꾸준히 좀 이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유효하고 또 업사이드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 마벨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초고속 유선 연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분야가 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구리선에 AI 칩을 달아서
스마트화된 네, 스마트 구리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역시 같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로 다 통용되는 네, 네, 맞습니다. 스마트 구리선. 네, 스마트 구리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광 케이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기존에 이제 광학 방식에서 이제 거기에 AI 칩을 달아서 스마트 구리선의 형태인데 그러면 당연히 지능형 전력망을 네.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솔루션이 되겠군요. 네. 굉장히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AEC라는 능동형 케이블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그쵸 액티브 옵티컬 케이블 AOC라고 하는 그러니까 능동형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계속적으로 케이블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스케일 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얇게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더 길게 더 넓게 가장 낮은 전력 소모로 더 멀리 지금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엔비디아 렉에 최적화하고 있고 물론 이 회사는 압도적으로 매출 높은 거는 아마존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메타 그리고 XAI 그리고 뭐 구글 빅테크가 계속 늘어나면서 최근에 실적 발표 때 상당히 주목받은 거는 이제 5번째 빅테크 고객이 매출 비중이 1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서 이 회사가 여전히 아마존, 메타, 구글에서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지 않음을 또 한 번 증명을 했고요. 기술적인 난이도로 시장이 매출이 277%가 증가하는 전년 대비 엄청난 성장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67.7%. 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 가이던스도 역시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다만 공급의 제약, 이 회사의 공급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웨이퍼 캐파의 공급 제약이 상당 부분 리스크 요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근데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지금 굉장히 매출의 급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시장의 침투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연평균 최소한 27년까지 데이터 인프라 시장에서 크레도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 연간 상승률이 5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첨단 IP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선단 공정에서 비용 절감,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비용 절감을 하는 고성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여전히 차세대 제품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함께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양한 제품이 매출단에서 다변화되는 게 이제 광학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와이어를 이용한 전기 케이블이라든지 DC 아키텍처용이라든지 그다음 광학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의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진보된 구조로 간다고 하면 크레도의 이 사업 모델이 계속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네요.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하면 전력 잡아먹는 하마다. 지금 이걸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칩도 그렇지만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세이브할 수 있냐.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도 사실 전력이 오고 가는 전선에서도 거기서 사실 전력 누수가 없어야죠. 맞습니다. 네. 필요할 때만 쓰고 이런 효율화 작업들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스마트화된 어떤 전력 케이블이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수요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중간중간에 전송하는 구간에서 상당한 그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 많이 발표가 됩니다. 또 수출입 물가 지수라든지 여기에 또 산업 생산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ISM 비제조업 고용 구매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제 지표 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적 발표를 보게 된다고 하면 또 세일스포스 달러트리가 실적 발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지표 발표가 많은데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인사. 이념의 이사님 김준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자 스트래티지도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2%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 기술주의 훈풍이 불자 엔비디아가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I 관련주 강세 속에 어제 팔란티어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팔란티어는 고평가 우려 속에 지난달 주가가 16%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벨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10%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공매도의 거장 마이클 버리가 주가 하락을 전망했다는 소식에 어제 소폭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가가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프리장 주가는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잉은 내년에 현금 100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는 CFO의 전망에 어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수의 인수 제안을 받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어제 강세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사업 인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다만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자체 최신 AI 칩 트레이니엄 3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내년 초부터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에 빠른 속도로 배치될 전망인데요. 이로써 AI 칩 시장 내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이 TPU를 통해 시장 입지를 넓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의 신규 모델이 얼마나 많은 외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프리장 주가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이 애플의 저사양 칩 M 시리즈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인텔은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애플의 맥북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되는 M 시리즈 칩을 생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장에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에 인텔은 어제 8% 넘게 급등했고 현재 프리장에선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일즈포스 만나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세일즈포스가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세일즈포스는 3분기 매출 102억 7천만 달러, EPS 2.8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증가한 수준인데요. 일각에선 인공지능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이체방크는 세일즈포스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가 340달러를 유지하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선 소폭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양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분들에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더해서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도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가 되살아날지 이 여부인데 오늘 더 프리미어 강건우 대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연말 산타랠리를 바라보며 일단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3대 지수가 또 요즘에 좀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몰렸을 때 이제는 현금 가지고 좀 실탄을 투여할 때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타이밍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 내내 괜찮았고 뭐 어제도 괜찮은 느낌. 그래서 지금 뭐 야간 선물 나오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은 아주 이제 최악의 경우를 또 지나가면서 위쪽으로 보면서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산타랠리가 바로 올까요? 지금 뭐 FOMC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차트로 보면 조금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S&P 500도 그렇고 오른쪽에 나스닥도 나와 있는데 가운데 밑에 보면 둘 다 RSI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50 근처에서 자꾸 위쪽으로 보려고 해요. 지난번 내려올 때는 밑으로 가면서 30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밀렸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보고 가고 있다. 좋은 신호네요. 좋은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하고 빅스를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빅스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16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27대로 갔었거든요. 네. 많이 내릴 때는. 예.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방향 17이나 16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 지금 보이는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위쪽으로 지금 보면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30일 정도를 미리 선행하면서 보여주는 게 빅스이기 때문에 뭐 양 지수 공이 위쪽으로. 그래서 산타랠리의 기대감이 약간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돌출된 이슈가 일본이에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처럼 그렇죠. 네, 총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바로 시장에 나타났죠. 일단 엔화 올랐고요. 채권 금리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또 우리 예전에 올 여름 시장을 뜨거운 게 아니고 뜨거운 게 냉랭하게 만들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가 또 다시 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 우려가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엔화가 다시 조금 이제 강세 쪽으로 돌면은 저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면에 또 미국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네. 페드 와치 보면은 거의 뭐 80% 넘게 이렇게 확률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차하는 지금 마당인 거거든요. FOMC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뭐 혹시 안 내리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 조금 주가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기준금리 차트 지난 5년간 이렇게 쭉 이제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다. 네. 여기 지금 뭐 3.7에서 4.0, 지금 4.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일 밑에 보이시는 게 0.5% 수준에 있는 일본 기준금리입니다. 그럼 이 두 개 국가 간에 지금 벌써 3.5%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0.25 내리고 일본이 0.25를 올리면 3% 포인트까지 줄기는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3% 포인트라는 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엔화가 변곡점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제가 볼 때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일본이 올린다 그러면은 조금 이슈가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다만 엔캐리의 뭐 단기적인 그런 뭐 압박 여기에다가 vs 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달러 캐리예요. 네. 금리를 내리면 달러 캐리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상쇄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 제한 사항으로 다가올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라는 네. 의견이신 거고, 머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 FOMC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일본 중앙은행 그러게요.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연달아 빅 이벤트가 벌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가보죠. 지난주 뜨거웠던 이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GPU 대 TPU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또 약간 한풀 죽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알파벳 주가 흐름을 보면 막 뜨겁게 달궈지는 것 같다가 가다 만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먼저 좀 뛰었잖아요. 예, 뛰긴 뛰었죠. 근데 이제 TPU 막 GPU 다 잡아먹을 것처럼 막 얘기한 것 치고는 아직까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완전 한쪽을 다 잡아먹는 그런 판이 아니고 AI 칩의 생태계가 더 확산되고 커지는 생태계 그 확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그 단일 뭐 GPU나 단일 TPU를 이렇게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거다 이거보다는 하이브리드 형태, 복합적인 형태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제는 구글 쪽을 좀 봐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요. 네. 밸류에이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그 구글이 더 높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26배 정도로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구글은 쭉쭉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최근에 며칠은 이렇게 조금 살짝 조정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엔비디아는 뭐 지난번에 실적 그렇게 좋다고 하고 가이던스도 좋다고 했는데 주가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선행 PER로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자, 구글이 얼마입니까? 30배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26배에 노란 걸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보면 사실 엔비디아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느낌인데, 네. 저는 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구글을 고르겠느냐? 구글은 삼박자가 딱딱 맞아요. 제미나이 3 있잖아요. 그거 네. 잘 되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있잖아요. 그거 네. 잘 되고 있죠.
컸다가 AI 칩까지 만들어? 야,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구글은 또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근데 엔비디아는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칩만 있는 거지.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거는 데이터에 대한 뭔가를 시장에서 쳐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총 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쪽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간다고 보면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씩 구글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위들의 반란이라고 해서 이제 칩 설계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AMD, 사실 브로드컴이 또 좀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거죠. 엔비디아가 독점 체제에서 아마존도 자체 칩 계속해서 신형 제품들 개발하고 있고. 어쨌든 열심히는 하죠. 네. 근데 아직은 넘사벽이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뭐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야, 이게 AI 칩 경쟁, 개발 경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구글 쪽이 좀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브로드컴 뭐 이런 쪽이 영향을 수혜를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왼쪽에 이제 차트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ASIC 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고 앞으로도 뭐 그 맞춤형 반도체에 있어서의 니드가 계속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그런 주식이 될 수가 있다. 반면에 오른쪽에 AMD입니다. AMD는 이제 GPU 쪽에서 뭐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습니다. 아까 차트 선행 PER이 지나갔습니다만은 AMD는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엔비디아도 약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AMD는 엔비디아 따라가다가 구글 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AMD는 어떻게 씁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고 앞으로 그로스를 많이 봤었는데 AMD가 오히려 조금 지장을 받는 거 아니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높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AMD하고 엔비디아 있으면 엔비디아 쪽으로 조금 몰아가시고 구글하고 엔비디아는 구글 쪽으로 조금 비중을 올리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 드리고 싶은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원전 많이 지어서 앞으로 AI 인프라에서 필요한 전력들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들을 갖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목받는 게 예를 들면 이제 SMR 관련주, 에너지도 뭐 우라늄 생산과 관련된 뭐 에너지 기업들, 네.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것들도 있죠. 원전 설계, 뭐 오클로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가가 폭등하다가 좀 쉬어가는 것 같다가 어쨌든 이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런 양상들이. 근데 어쨌든 스토리는 계속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숫자가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뭐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지금 얘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에만 의존해가지고 가고 있다.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는 이런 이제 양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클로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이익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 이게 원전의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SMR 같은 경우는 계속 펀딩이 조금 필요하다,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클로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50%, 60% 각각 빠졌네요. 이렇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다시 원전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반등을 하죠. 그래서 저런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영어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Dead cat bounce. 네.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튄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익은 아직까지 나기는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프리마켓온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